한국 음식은 자극적이고 건강에 해로워요. 여기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영국의 음식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대한 어떤 비밀을 깨닫고 세계 음식 학회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피나 램 박사입니다. 런던의 최고 대학 중 한 곳에서 음식 문화 연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저는 매운 카레를 맛보기 위해 뭄바이를 누비고 토스카나에서 올리브 오일을 돌려보고 멕시코시티의 불빛 아래에서 길거리 타코를 음미하며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치즈의 역사, 향신료 혼합의 과학, 다도의 예술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제게 음식의 세계는 끝없이 펼쳐지는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요리에 대해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생각엔 너무 지역적이고 너무 틈새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는 흥미로운 발효 채소 요리인 건 알겠지만 진정한 세계적 음식 반열에 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실 책장 옆에서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깊이가 있지만 글로벌한 영향력은 부족하다. 제 판단이 공정하고 탄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BBC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앉아 마이크가 옷깃에 무겁게 달려있는 채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램 박사님, 한국 요리를 세계 요리계에서 어디쯤에 두시나요?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신중히 말을 골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흥미로운 발효 식문화이긴 하지만 아직 세계적 수준이라고 부르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턱은 살짝 치켜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게 그건 단지 학자로서의 의견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방송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이메일이 쏟아졌으며 트위터에는 누구인 줄 알아? 오만해. 무지하다. 같은 글이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훈련된 연구자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템스강 근처 제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따르고 과거 작업물이 담긴 폴더를 열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 프랑스 치즈, 멕시코 초콜릿에 관한 기사들이었습니다. 위로를 찾으려 애쓰며 맛 프로파일, 발효 방법, 지역 음식의 역사에 투자한 수많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분노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제 안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여행 중 너무 빨리 음식을 평가절하 했다가 숨은 보물을 발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시골에서 메밀국수를 단순하다고 치부했다가 수백 년 전 산간 마을의 전통을 알게 되었고, 페루에서 기니피그를 이상하다고 여겼다가 가족 모임과 고대 의식을 상징한다는 걸 깨달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도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이드파크를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과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보며 상쾌한 봄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정말 김치에 대해, 불고기에 대해, 그리고 한식을 공유 경험으로 만드는 수십 가지 반찬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무엇일까? 형형색색의 반찬이 늘어선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김치, 연두빛 시금치 나물, 참기름에 반짝이는 노란 부침개. 제가 겨우 겉만 알았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와 다음 연구 제안서의 빈 페이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커서가 저를 도발하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더 깊이 파고들 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라는 단어가 입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심이 초대받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와인잔을 또 한 잔 채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을 넘어서 불안함까지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제가 옳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신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전 BBC 인터뷰가 있은 뒤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학생들의 에세이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반짝이는 흰 봉투 하나가 문틈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대학 접수 담당자가 호기심 어린 미소를 띠며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앞면에 우아하게 쓰인 서예체 글씨를 응시했습니다. 한국음식문화재단. 제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두툼한 편지지가 손끝에 묵직하게 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라피나 렌 박사님, 한국 요리를 평가하시려면 먼저 진짜 한식상 앞에 앉아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따뜻한 환대 속에서 한국 음식 문화의 진수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진 펜이 떨렸습니다. 페이지 위 문장들이 은은하게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진짜 초대장이라니. 제 머릿속은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을 제대로 이해할 기회일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제 달력은 이미 강의와 학회 회의로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를 살짝 두드려 보았습니다. 과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편지를 한 손에 차 한 잔을 다른 손에 들었습니다.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작은 흰 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 내리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수 마르코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코, 4월에 2주 동안 일정을 비워줄 수 있을까? 한국에 가야 해. 스피커폰 너머 그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2주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저는 편지를 전화기 옆에 대고 말했습니다. 믿어줘, 중요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렌 박사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창가 자리를 골라 솜사탕 같은 구름과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내려다볼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음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맛은 어떨까? 내가 준비가 됐을까? 같은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저널과 카메라, 몇 벌의 드레스, 그리고 탐험용 튼튼한 신발만 가볍게 챙겼습니다. 기내용 가방 안에는 초대장을 살며시 넣어 마치 소중한 지도를 다루듯 구김 하나 없이 펴보았습니다. 출국 당일 저는 히드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탑승권을 꼭 쥔 채로 탑 앞에 대기 중인 거대한 비행기가 마치 잠든 야수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렸지만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계단을 올라 비행기에 오르자 모험의 전율이 몸을 감쌌고 잠시나마 의심이 날아간 듯 했습니다. 1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진 가운데 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끝없이 이어진 활주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터미널에 발을 들이자 따뜻한 공기가 부드러운 담요처럼 저를 감쌌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힌 표지판들이 분주한 인파를 안내했습니다. 한 키 크고 단정한 양복 차림의 여성이 세라피나 렌 박사님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허리를 숙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고 음악 같은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내를 맡게 될 가이드예요. 그녀는 연분홍빛 작은 꽃코사지 하나를 제 코트에 달아주었습니다. 봄내음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저는 네온사인이 물 위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스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짐가방을 끌며 분주히 움직였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이서영 가이드의 차분한 발걸음을 따라가며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일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정이 시작됩니다. 푹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함과 동시에 약속의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의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다시 초대장을 손에 꼭 쥐고 그 무게와 약속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눈을 떴습니다. 흥분과 긴장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신발을 살며시 신고 서연 씨를 따라 좁은 호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설렘이 날아다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서연 씨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시원한 서울의 공기로 나왔습니다. 연분홍빛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도시를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서연 씨가 택시를 불렀고 우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거리들을 달렸습니다. 맨홀 뚜껑 사이로 김이 유령처럼 새벽 안개에 춤추듯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마를 유리창에 대고 상점 간판이 깜빡이는 모습과 길거리 노점상들이 준비하는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한정식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겉모습은 소박했습니다. 나무문과 바람에 살랑거리는 종이 등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문을 열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낮은 나무 테이블이 가득 찬 방 안에는 수십 가지의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앞 테이블은 3가지 김치, 5가지 나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바삭한 껍질의 생선구이, 고소한 전, 절임류, 계란찜, 떡 등으로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삐걱거렸습니다. 색감은 눈부셨습니다. 불꽃 같은 붉은색, 짙은 녹색, 선명한 노란색, 그리고 흑빛 갈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석에 털썩 앉아 한동안 넛을 놓고 바라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는 작은 빨간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이 배추잎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순식간에 입안이 화려하게 터졌습니다. 매콤한 고추, 톡 쏘는 발효향, 마늘의 은은한 풍미, 그리고 살짝 올라오는 단맛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치를 내려놓고 나물을 집었습니다. 참기름과 깨로 무친 데친 시금치였습니다. 첫 입은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숙주나물을 먹었는데 아삭하고 약간 새콤했습니다. 각 나물마다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치 교향곡의 악기들이 하나씩 소리를 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있는 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가 밝은 눈으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찌개를 드셔보세요. 그녀는 가운데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하며 짭짤한 국물의 두부는 혀 위에서 녹았습니다. 마치 따뜻한 포옹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편안함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황금빛 껍질을 들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살은 촉촉하면서도 훈연향이 배어 있었고 바다의 기운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감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회의심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식사 사이사이에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김치 살아있다. 나물 조화롭다. 찌개 위로가 된다. 하지만 말로는 이 가슴 떨림을 다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서버가 파전 대접을 들고 나왔습니다. 파와 해산물이 듬뿍 박힌 고소한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장자리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한 조각을 뜯어 간장 식초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새콤함이 고소함을 잘라주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데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떡볶이, 양념 버섯, 아삭아삭한 무절임 같은 더 많은 접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맛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가졌던 옛 생각들이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만이 아니라 균형, 역사, 정성이 담긴 예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저는
포만감과 겸손함이 함께 밀려오는 가운데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방 안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각 접시가 제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책의 한 페이지 같았습니다. 서연 씨가 작은 잔에 막걸리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그녀에게 건배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울컥해졌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 씨와 저는 전라남도를 향하는 작은 지방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객차는 조용했고 창문 사이로 햇빛이 황금빛 광선처럼 내리쬐었습니다. 바깥 풍경에는 초록색 카페처럼 펼쳐진 논밭이 있었고 하늘을 비추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반짝였습니다.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땅을 갈고 있었고 자전거를 탄 아이들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이 고요한 마을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1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나무로 된 승강장에 내렸습니다. 공기는 흙과 야생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흙길이 낮은 언덕 사이로 이어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키 큰 풀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곡선 지붕과 목재 기둥이 인상적인 전통 한옥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은 마치 집들 스스로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길 끝에서 한 노년의 할머님께서 낮은 나무 문 옆에 서 계셨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색상의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으신 할머님의 머리는 은빛으로 빛나며 정갈하게 따져 있었습니다. 할머님은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공중에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박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은 저희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저희는 할머님 댁의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국화와 여러 가지 허브가 자라고 있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문가에는 고양이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맨발에 닿는 나무 바닥은 시원했고 중앙에는 오랜 세월 빛을 잃지 않도록 다듬어진 낮은 나무 식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한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맑은 국, 그리고 3가지 작은 반찬. 무절임, 데친 시금치 그리고 직고젤리 같은 음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위장이 조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잔치와는 달리 이 상차림은 다소 소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박 할머님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맛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식탁 옆 방석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제 왼쪽, 박 할머님은 제 오른쪽에 계셨고 고양이는 저희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박 할머님께서는 작은 그릇에 국을 따라주셨습니다. 맑은 국물 위에는 쪽파채 썬 것이 떠 있었고 김이 마치 무용수의 치마처럼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맛은 부드럽고도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으며 추운 밤에 포근한 담요를 덮은 듯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님은 저에게 도토리 젤리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짙은 갈색의 매끄러운 도토리 젤리를 젓가락으로 살며시 집어보니 시원하고 미끄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한번 맛보았습니다. 거의 중립적인 맛이었지만 질감은 독특했습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할머님께서는 제 모습을 세심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길, 어렸을 때 전쟁 중에 저희는 도토리와 나무 껍질로 겨우 생존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도토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이 젤리를 빚었지요. 그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하셨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함으로써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작은 반찬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무절임, 데친 시금치, 그리고 그 젤리 하나하나가 고난과 생존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고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박한 것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종이 창문을 부드럽고 허전한 소리로 흔들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저와 함께 숨쉬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세대들이 우리 곁에 앉아 이 소박한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음식이 단순한 맛을 넘어 기억과 회복력, 그리고 시간 속에 이어져 내려온 희망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할머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도토리 젤리를 더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막혀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의 따스함은 마치 종이 벽을 통해 비치는 햇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회의감은 섬세한 도자기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대담한 맛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야기, 고난의 기억, 그리고 인간 정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 여정은 제 마음을 열어버렸고 앞으로 저는 결코 예전의 제가 아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어설 때 박 할머님께서는 작은 헝겊 꾸러미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에 쌓인 도토리 젤리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잊지 마세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풀들 사이로 바람이 속삭였고 제 영혼 속에는 조용한 약속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와 이 음식의 이야기를 어디를 가든 함께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오니 도시는 별집처럼 분주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고층 빌딩을 깜빡였고 차들은 경적을 리듬 삼아 울렸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골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전기가 흐르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식당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두 개의 사무실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나무 간판에는 백반하우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긴 테이블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셀러리맨은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할머니들은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학생들은 아직 가방을 맨 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살짝 몸을 기댔습니다. 다정한 눈빛의 서버가 큰 쟁반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쌀밥 한 공기, 김이 나는 된장찌개 한 냄비, 그리고 알록달록 타일처럼 가지런히 놓인 10가지 반찬 모두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눈을 크게 뜨고 보았습니다.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과 깨가 뿌려진 선명한 초록빛이었고 숙주나물은 기름에 반짝이는 연한 노란색이었으며 김치는 매콤하게 부글거리는 진한 붉은빛이었습니다. 어묵전은 노릇노릇했고 연두부는 연한 간장 국물 속에 살포시 떠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마늘과 참기름 그리고 은은한 단내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시금치 나물부터 맛보았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하면서도 살짝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숙주나물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아삭하고 살짝 새콤해 혀끝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쟁반을 돌려가며 한 접시씩 맛보았습니다. 한 입마다 옆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왼쪽을 보니 두 명의 직장인이 농담에 웃고 있었고 오른쪽을 보니 할머니가 손녀에게 된장찌개에 밥을 찍어 먹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학생은 수줍은 미소로 떡 한 조각을 권해주었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접시를 집어들고 서로 그릇을 건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양복 차림의 남자에게 건넸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낯선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죠. 한 입씩 먹으며 저는 서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이렇게 먹나요? 서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백반은 일반 식사를 뜻해요. 그런데 일반이 단순함은 아니에요. 맛과 색깔, 식감이 모두 균형을 이루는 조화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녀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떠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국물은 진하고 짭짤했으며 두부와 애호박 조각이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제가 맛보니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식당 안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근처 할머니는 손자에게 어린 시절 지느길 위에서 머리에 이고 다니던 쌀바구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손자는 깔깔 웃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여정을 상상했습니다. 바구니의 무게, 젖은 흙냄새 등에 닿는 햇살. 이 소박한 한 끼가 그만큼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저는 뒤로 기대 앉아 냅킨으로 입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살짝 떨렸습니다. 뜨거움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의 가치를 평가하러 왔지만 사실 사람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치유하고 사람을 이어주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깨워준다는 것을요. 바깥의 분주한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들이 맛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연 씨에게 돌아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숟가락을 들어 제기와 부딪혔습니다. 회복력을 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그릇을 들어 살며시 부딪히며 화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문화를 나누고 돌보고 기억하는 데 뿌리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 여정이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저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벚꽃나무가 늘어선 조용한 골목을 따라 걸을 때 제 심장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부드러운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마치 핑크빛 눈송이 같았습니다. 가로등이 포근한 빛을 뿌리자 설렘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나무문과 한지창이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옆에는 등불 하나가 걸려 있었고 그 불빛이 벽 위에 춤을 추듯 반짝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매끄럽게 닦인 나무마루가 발밑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방 안의 쿠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낮은 식탁 위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어머니께서 식탁 옆에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리셨고 부드러운 파란색과 흰색의 단정한 한복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렌 박사님 환영합니다.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셔서 드세요. 식탁 위에는 아름다운 차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주위로 떡볶이, 오이 무침, 버섯볶음 등 정성스레 차린 반찬들이 무지개처럼 색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찌개 냄비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빨간 국물이 등불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큼직한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 조각이 얼큰한 국물에 떠 있었고 마늘과 고추, 살짝 올라오는 단맛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군침이 돌았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릇 하나에 찌개를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숟갈 떠서 맛보았습니다. 얼얼한 매운맛이 혀끝을 스치고 이내 깊고 구수한 풍미로 녹아들었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추운 밤에 부드러운 담요를 두른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며 그릇을 건네고 나눠 먹었습니다. 서연 씨 어머니께서는 각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레시피로 사랑을 담아 요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재료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요리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으며 찌개를 뜨고 반찬을 놓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골에서 박 할머님께 배운 단순한 음식에 담긴 깊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도 똑같은 정성을 담아 음식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찌개를 다 먹고 나서 저희는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떡이 꿀과 생강으로 만든 달콤한 시럽에 촉촉이 잠겨 있었습니다. 달콤함이 마치 다정한 말 한마디 같았습니다. 저는 떡 한 조각이 젓가락에 붙어 넘어갈 뻔하자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 씨도 소리 없이 웃으며 저는 집에 온 듯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 씨 어머니께서는 꽃 모양의 수제 쿠키 한 접시를 내어주셨습니다.
쿠키를 한 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램 박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의 맛이에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크 유라고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평가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배웠습니다. 역사를 맛보고 친절을 느끼며 존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저는 그간의 모든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잔치, 시골의 소박한 한상, 그리고 서현시 댁에서 나눈 따뜻한 저녁 식사, 각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기억이고 문화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저널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요리는 보물입니다. 고난에서 태어나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회의론자로 왔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 떠납니다. 이 여정을 세상에 알리리라 다짐했습니다. 회복력과 공동체 그리고 단순한 한 끼의 힘을 이야기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널을 덮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한국 음식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제 존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그 존경은 제가 어디를 가든 저를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라피나 램 박사의 한식 탐험 어떠셨나요? 작은 반찬 하나에도 깃든 역사와 사람들의 정성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램 박사가 경험한 것처럼 한국 음식 문화의 균형과 따뜻한 공동체 정신은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식의 진정한 매력을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 음식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